최근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대한 위기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조선업, 중소제조업, 뿌리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국가 인적 자본의 축소와 함께 경제 성장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포 세션에서는요,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글로벌 교육 협력을 주제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유학생 유치 방안, 글로벌 인재 교류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등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님이 좌장과 발표를, 에루 아흐마드 수타만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학생처장님, 윤명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이드 후세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동문회 대표께서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기정 총장님과 연사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총장님께 진행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세션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인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붕괴 문제는 웬만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0년간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고, 또 스터디 코리아 300K는 2027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어드는 우리나라 학령 인구와 또 늘어나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 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션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에루 아흐마드 수다만 인도네시아 교육문화기술부 학생처장님, 그리고 윤명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하드 후세인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GK였습니다. 여기에 대표로 있어갖고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제가 질의를 받고 우리 여기 계신 발표자들이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여기 외국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고등교육 통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약 4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년제 대학이 200개가 있고 2년제 전문대학교가 133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가 8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속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8만 5천 명이었던 것이 10년 후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총장 되기 전에 국제협력 관계로 학교에서 한 2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흐름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글로벌 1.0, 2.0, 3.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로벌 1.0은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올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2.0 시대에는 들어온 유학생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국제화 인증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윤명숙 교수님이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국제화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체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는 글로벌 3.0의 시대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졸업 이후의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 이제는 국제화 저는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양대학교는 약 14,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 수가 한 33,000명 되는데 플러스 14,000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 학위과정 학생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보면은 학부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대학원 학생 수가 저기 왼쪽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 학생 수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거의 최근에 8,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학생들은 한 8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즘에 뭐 우리가 지난 14년간 대학교 등록금 한 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립대학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학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이 한 7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타트업도 시작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대학교에 찾아오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1939년도에 개교를 해서 올해 한 8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배출한 총 졸업생 수가 37만입니다. 그중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000명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에 보다시피 한 중국 학생 수가 그중에서 한 75% 졸업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졸업만 시키고 끝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의 이제 중심이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상해에 가가지고 우리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 동문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약 20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상해에 모여가지고 학교에 거액의 발전기금도 내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중국 유학생 이외에도 여기 보면은 말레이시아 유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1980년대 룩 이스트 팔러시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었을 때에 우리 대학이 굉장히 많은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 고등교육기관에서 혹은 산업체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말레이시아에서 가서도 동문회를 조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우리 한양대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 앞으로 외국인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각 대학이 국제화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한 부서가 아니라 총장도 아니고 국제처장도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내에 저항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보시면은요, 인프라도 그렇고 부정적인 인식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발표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입니다. 300K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3년도에 스터디 코리아 2023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량적인 목표가 얼마였냐 하면은 20만 명을 모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어떠한 비전이나 전략을 발표할 때는 뭐 비전 2020 혹은 2025, 2030 나가야 되는데 2023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도를 2017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뭐를 예측했냐면은 2017년도에 학령 인구와 2023년도가 되었을 때 학령 인구가 20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션 해본 결과 2023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 갖고 그 갭을 메꾸자는 얘기입니다. 2027이 돼서 30만 한다는 것은 그때 되면 30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코리아 300K의 기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개입니다. 기술 경영 및 인구 감소로 경쟁 및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재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더 크리티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 인재 양성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해외에 우리나라와 유학생을 경쟁하고 있는 국가에 이러한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은 60만, 프랑스는 50만, 일본은 38명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시작할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지역 수요에 맞게 우리가 인재를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국내 학생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유학생. 제가 말할 때는 그냥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교육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부처가 함께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도 두 트랙으로 뽑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뿌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요, 그 대학에 혹은 우리나라에 연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트랙 두 개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과 같이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저는 연구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있다가 제가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터디 코리아 300K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졸업 후 취업 정착 지원으로 지역의 인재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터디 코리아 300K는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첨단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을 국제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우리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연구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파란색은 학부 학생들 증가 속도고 붉은색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의 증가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대학원 학생 증가 속도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기여하고 있는 연구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학은
두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안산에 에리카 캠퍼스 2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국인 대비 외국인 대학생 비율이 서울 캠퍼스는 약 22%가 되고 에리카 캠퍼스는 약 30%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 수는 서울 캠퍼스에서 222편이 외국인 유학생이 쓴 논문 편수고 에리카 캠퍼스에 131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는 9.39%가 서울 캠퍼스에 해당되어지고 그다음에 내국인 대비 외국인 대학원생의 CI 논문 비율이 에리카 캠퍼스는 더 많은 12%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래입니다. 저널에서 Q1 저널 상위 25% 안에 드는 저널의 퍼센트가 서울 캠퍼스나 에리카 캠퍼스가 전부 다 60% 이상 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캠퍼스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한국 그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기도에 위치한 우리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교수님들이 외국인 유학생이 없어서는 학교가 대학원 그 랩을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 거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이 속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발표를 다 마친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Before I make some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director for Vocational High School of Ministry of Cultures, Indonesia, and his college. Thank you very much. Straight to the presentations. Indonesian demographic bonus provides the country with the opportunity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ut realizing that the potential requires effective workspace development, job creations, and the provision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ensure that the workforce is skilled and productive. Addressing to the challenge associated with the youth and employment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elderly are also essential aspect of managing the demographic bonus for the benefit of the country economy and society. And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employment, which is oft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jobs creations. Job creation is crucial because it directly affects the ability of country to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y for its growing workforce, and reduce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t is a fundamental challenge for government and economies as a lack of job opportunities can lead to various economic issues, including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unrest.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fosters the growth of business, entrepreneurships, and the industry is essential for addressing its challenge and ensuring that the people have access to productive and stable employment. And the main challenge of education sector related to the demographic bonus is ensuring the quality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is provide a high standard of education that equips students with the necessary skills, knowledge, and competenci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job market and contribute effectively in the workspace. And Indonesian challenge employment is like many other countries experiencing in the demographic bonus, faces several challenges in employment due to the changings of age structures in its populations, and the challenge include the youth unemployment, the skill mismatch, informal employment, underemployment, gender disparities, wage disparities, and labor market regulations. Also, education disparities,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society safety nets,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nd demographic transition. And here's a vocational school in Indonesia. I would like to tell that
maybe Indonesia is the largest vocational schools because we have around 40,000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 in Indonesia, and whereas there's a public is only 26%, and the other is 74% is private. And also this is a general program of developing vocational schools in Indonesia. Yeah, we have a program, vocational school as a center of excellent programs, and then learning and reinforcement programs, and then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program and teaching factory, and then the student competency certification programs, and then the development vocational ops school and base industry, and then the social medical rooms development programs, and then vocational HR development program and vocational school development through physical funding for physical and non-physical. And 15 years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Indonesia and South Korea. There is a exchange best practice for students and teachers, and then a curriculum development, and also teacher trainings exchange programs, apprenticeship programs, and industrial partnerships, and then also technical workshop and training centers, students exchange and scholarships, and quality assurance, innovation in technical education, and also transnational training. The other things that's advantageous in study in Korea in cooper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is a valuable and practical way to celebrate and strengthe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focuses on providing students with practical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directly applicable to the workforce. Here are some ways which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can be promoted with joint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then with exchange technical expertise, collaborative curriculums, yeah, and then also the certificates, accreditations, industry partnerships, technical workshops, teacher trainings, exchange program, research development, collaboration, and language cultural training. So what's Indonesian students expected when choosing Korea as their study destinations? Cooperation in we need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se our students need visa assistance, support in obtaining the necessary student visa, and also the scholarships opportunity. There's a lot of scholarship program that our students try to join to follow, and also the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It's mean that's orientation program, assistance with the housing and healthcare and legal guidanc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nd also there's a language program, access to Korean language courses to aid the communication integration. The important thing is employment information. In some employment information also is a guidance for a part-time job opportunities and regulation for student employment. And then from the South Korean University, South Korean University Art School we need the assistance about admission support, assistance with the admission process, including the requirement, deadline, and application procedures, and then the academic guidance, academic counseling, course selection assistance, and tutoring service to support student success, and also accommodation assistance, orientations, programs, and career and cultural services. And challenge for the Indonesian studies in Korea. It's studying and working in South Korea can be an attractive options for Indonesian due to its world-renown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robust job market. However,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and considerations that Indonesian may face when pursuing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y in South Korea. Language barrier is one of the primary language of instruction in
Korean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here is a program offered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often required for many job opportunities. Overcoming the language barrier can be a significant challenge for Indonesian student and job seeker. And also the visa requirements is obtained of necessary student or work visas can be bureaucratic process and applicant must meet some specific requirement. And then also the cost living, yes. Cost living in South Korea is known for the high cost of living, particularly in the city like Seoul. Tuition fees, housing, transportations, and daily expenses can be a challenge for student and expatriate worker, particularly when considering exchange rates. Cultural differences. Adapting to a new culture and social norms can be challenging, especially for those who may not be familiar with Korean customs, ethics, and traditions. And work cultures. South Korea has a demanding work culture with long working hours and strong expectation for dedication to one job. This can be a challenge for Indonesians accustomed to different work-life balance. Employment competition is South Korea has a competitive job market, and landing a job can be challenging, even for highly qualified candidates. Many job opportunity might require fluency in Korean. And so on. And then also this is the advantage of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 systems. In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serve as a model for countries looking to improve their workforce development and bridge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Its strengths in industry alignment, apprenticeships program, and certification process have been instrumental in preparing students for a successful career and contributing to the country's economic prosperity.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system has received recognition for several positive aspects and strengths. This plus point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and success of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r VET system. Strong industry alignment.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s closely aligned with the industry needs and demand, and it's designed to meet requirements of the job market, ensuring that the student acquire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relevant in demand by employer. Apprenticeships programs in South Korea places a strong emphasis on apprenticeship program, where students gain practical experience by working in the real setting, in the new real-world setting. The hands-on training helps bridge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then also the cer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and where the system has a rigorous cer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process, graduates of vocational program earn 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which are highly valued by employer, can be lead to better job prospect. There's also a dual track system. South Korea employ a dual track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choose either academic or vocational path. The system provide flexibility and cater to diverse career aspiration. Strong teacher training. Teacher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undergo specialized training to ensure they can effectively impart practical skills and knowledge to students. This helps maintaining high teaching standard. Industrial partnerships. This close collaboration with industrial and business is a hallmark of South Korea VET system. This partnership provides students with access to the latest technology, work experience, and opportunities for internships.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 VET system integrates innovation and technology with training program reflecting the evolving needs of modern industries. Workspace development to the vocational system plays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skilled and adaptable workforce,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competitive. Lifelong learnings in South Korea promotes lifelong learning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continually
upgrade their skill through their career. Strong quality assurance. The FAT system places an emphasis on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process, ensuring the institution and program meets specific standar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South Korea has effe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knowledge sharing, contributing to global practice in vocational education. High employability. Graduates of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even enjoy high employability rates as they possess the practical skills and certification that employer seeks. And social perception is highly regarded in South Korea society, and it's not stigmatized in the way it can be in some other countries. This perception encourages students to pursue vocational training. South Korea education system serves as a model for countries looking to improve their workforce development, bridge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Its strengths in industrial alignment, apprenticeships program, and certification process has instrumental in preparing students for successful career and contributing to the country's economic prosperity. And then the cooperation opportunity for Indonesian Korea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is a valuable and practical way to celebrate and strengthen a diplomatic relation between countries, just as Indonesia and South Korea. Vocational education focuses on providing students with practical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directly applicable to the workforce. Here are some ways which voc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can be promoted. Joint training programs. Establish joint vocational training program that allows students from both countries to gain hands-on enhanced experience and skill in specific industries. This program can include internships, apprenticeship, and cooperative education opportunity. Also, there is an exchange of technical expertise. Facilitate the exchange of technical expert and trainer between vocational institutions in Indonesia and South Korea. This can help in the transfer of knowledge,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 Collaborative curriculum development. Work together in develop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a that align with the need of both countries' job market. This can ensure that graduates are equipped with skills that are in demand. The certifications and accreditations establish a system for recognizing and accrediting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and qualification from both countries. This can facilitate the recognition of skills and qualification acquired in one country in another. Industrial partnerships. Forge partnerships with industries and business in both countries to support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This can include funding, offering apprenticeships opportunities, and providing input and curriculum design. Technical workshop and training center. Establish joint technical workshop and training center where students can gain practical skill and certification in various trades of vocational. Teacher and trainer exchange program. Promote the exchange of vocational teachers and train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share best practice of teaching method. And also, there is a research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 where we have to collaborate on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related to the vocational education with a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training and meeting the evolving needs of industry. Language and cultural trainings. It's also needed to include language in cultural training as a part of a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for student planning to work in a foreign country. And the last one is a scholarship and financial support offers, whereas we have to Koreans suppose
us to support offer scholarship and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pursuing vocational education in each other's country, encouraging greater participations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Cooper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is not only benefit the students but also contributes to the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in both nations. It's helped address skill gaps, enhance employability, and strengthen the overall diplomatic relation by fostering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ties. Thank you very much.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앞에서 발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허로부터 지금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낸 동인은 누가 뭐래도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런 인구 절벽의 시대는 지역 사회와 산업체와 대학과 이런 삼자 간의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절벽이고 특히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의 그 지역사회, 자치단체나 지역 산업체, 특히 지역 대학들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체에서는 인력의 부족, 또 지역 대학들도 미충원 문제, 또 이 지역 사회는 지역 정주 인구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저출산 국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의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생존권의 이슈를 우리가 논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전 세계의 이민국가의 예를 들어 본다면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 넘버원이다. 제1차 타겟 파퓰레이션은 외국인 유학생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알고 한국 사회를 알고 한국 문화를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주 인구의 타겟 파퓰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역사회 산업체의 그 공급이 되어야 되고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역사회 산업체 어디가 얼만큼의 어떤 인력이 향후 5년, 10년에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유학생이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나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랜이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가장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의 청년 인구의 유출이 수도권으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이 수십 년간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의 삶의 질, 다시 말하면 지역 청년의 지역 정주를 촉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구가 젊은 청년층들의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구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지역사회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글로벌 교육도 동시에 중요하고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인력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교육도 중요하다. 이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약 17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 한양대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방은 6대 4예요. 한 5% 정도의 유학생들은 지방으로 옵니다만 절대 다수는 수도권을 역시 선호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 유학생의 비율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 중국 유학생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권 학생이 저희 한 88% 정도, 이게 이제 정부 공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자료거든요. 이걸로 볼 때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면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두 번째 요 섹션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의 과정별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대, 대학원이 1, 어학연수 과정 1입니다. 1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조금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어학연수생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반면에 대학원이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대 1대 1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아까 보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유학생들의 67% 정도는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많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사실 이공계열이에요. 미스매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지금 좀 심각하게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분야별이 대학원에서도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학원도 인문사회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5,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졸업한 다음에 뭐 하실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이나 진학을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 본 것처럼 25.4%. 그 다음에 한국에 남고 싶다,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하고 싶다 하는 게 53.4%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파퓰레이션, 남겠다고 원하는 파퓰레이션을 요 대상 집단을 잡아야지만 우리나라의 정주 인구, 우리나라의 취업 인구,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첫 번째, 어학연수가 두 번째, 학부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싶다라는 이 인력을 하루빨리 이 사람들을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전체 유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 하나 나왔어요. 다른 거는 다 뭐 해도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보시면 토픽 성적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한국에 더 남고 싶어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굉장히 유연하게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책과 법이 제도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 산업 구조는 우리나라는 지역별 특성화를 그렇게 수십 년 외쳤는데 산업에서의 특성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입장에서는 옛날에 누리사업부터 CK 사업부터 무슨 사업부터 해서 대학의 특성화, 지역의 특성화, 지역 특성 연계하라고 했지만 지역 특성이 산업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을 저희가 데이터를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인구 감소 지역은 다른 데보다 농림어업이 조금 높고 제조업도 조금 높더라. 근데 특히 농림어업이 좀 높더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사했던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라서 제가 실어놓은 건데, 기업에서는 우리는 외국 사람이 필요해, 외국인 유학생이건 외국인 근로자건
고용하려는 이유가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 인력 파견을 위해서 원해. 그런데 학생들은 또는 유학생들은 나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라는 게 취업 및 고용 목적이고요. 기대 욕구도 기업에서는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을 원해라고 얘기하지만 또 유학생들은 나는 경력을 쌓고 싶어.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서 해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 효과에 대한 것도 생각 밖으로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학생들은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체류 기간이나 비자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 할 때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아직도 충분하게 셋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력 확보의 불안정성을 기업의 측면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반면에 유학생들 역시도 내가 과연 여기에 취직했다고 해서 머무를 수 있을까?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굉장히 유연하게 최근에 와서는 풀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졌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는 지자체가 파산하는 것을 경험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들이 수많은 요양시설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했었던 이력을 가진 그런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일본에서는 유학생들 특히 아시아권의 전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심으로 취업률이 계속 증가해서 일본은 이미 보시면 일본 국내에 남는 유학생들이 86%가 남는다.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시지만 지금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유엔 대학 같이 일본에도 평화대학을 만들었고요. 코스타리카에도 평화대학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은 이기정 총장님하고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스타디 코리아 하자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교육은 참 좋은 게 저희가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럴 땐 엄청난 돈이 들지만 공장의 굴뚝을 세우지 않아도 엄청난 산업으로서 지식 산업으로서 엄청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교육 산업이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간략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자체도 살고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취업 연계 모델로 입학 때부터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해서 어벙벙벙벙 하다가 졸업을 하고 방향을 잃게 하지 말고 처음에 리크루트 할 때부터 지역의 수요에 맞춘 그 지역 대학들이 매칭을 해서 숫자를 맞춰서 그쪽 분야의 학생들을 유치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인력 수급에 맞춘 인력 풀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와 지역 대학들이 하는 연합체에서 반드시 협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외국인 유치 단계에서 지역에 연계되지 않으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지역으로 유학을 왔더라도 졸업을 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려본 이 방향의 단계인데요. 이거는 유학하는 입학 초기 단계부터 그 다음에 입학해서 대학이 국제화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기업과 지역 그 다음에 정부가 함께 해서 졸업 후에 지역 정주할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을 스타디 코리아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학도 국제화가 굉장히 미흡하다. 대학은 국제화가 그 한국 학생들의 국제화도 당연히 돼야 되고 아웃바운드도 또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국제화도 돼야 되는데 대학의 교육 자체가 너무나 경직돼 있고 폐쇄적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의 수요하고 매칭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문화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한국어예요. 또 전공 한국어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취업하고 정주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역 특화 비자라는 것을 각 지역사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역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함께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주화 모델을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가자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봤고요.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유학생 채용 의향을 증가시키도록 산업체를 설득을 해야 되고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나 인턴십 기업을 좀 증가시키면서 취업 실적이 증가한다면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할 때는 향후 10년 동안 500만 명의 이주 인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산업체, 사회보장제도가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간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이고 국내 학생도 글로벌화 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바로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 대학 국제화를 통해서 대학 교육을 국제화시키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해서 글로벌 산업 협력을 가자. 지방대학의 지역 맞춤형 한국어 교육 사업을 같이 하자. 지역 특화형 유학생 유치나 유학생 지역 할당제를 같이 가자 해서 결국은 이걸 지역과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는 외국인을 유치해서 한국인화하는 이주 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받게 생겼다. 1번 타겟은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다. 2번 타겟은 누가 될까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그레이드를 나눠서 산업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의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계약학과식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해서 굉장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외국으로 나간 일본인 일본인 후손 4세대, 5세대의 후손을 데리고 들어와서 뭐 브라질에서 3만 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그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본에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이주를 시켜주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재외동포가 굉장히 많이 있고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주 인구에 있어서 1번은 역시 외국인 유학생이다. 2번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 그 분야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들어와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중요한 대상은 바로 그 한국인 후손들이다. 전 세계에 있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한 첫 번째 타겟, 두 번째 타겟, 세 번째 타겟은 그렇다. 그리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해서 지역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한국의 우수한 교육이 우리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 제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발표하시라고 시간 줄였어요? 제가 그냥 디스커션만 하는 걸로. 아니 발표하는 거예요. 디스커션 서는 거 아니에요? 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를 안 했지만 그냥 디스커션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같이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어도 편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As my audience are more Korean people, because I want them to see the problems that foreigners are facing in Korea. So I'm very sorry for that. I'll be speaking more Korean. All right? 파키스탄에서 온 자히드 후세인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15년 됐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tudy in Korea에 우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GKS의 지금 동문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단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다문화 발전 그리고 교육의 발전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랑 딱 맞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많이 와야 된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장님께서 글로벌 3.0이라고 하셔서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은 사회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가지고 더 많은 외국 친구들이, 더 많은 외국 젊은 친구들이, 우수 학생들이,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정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저는 그 포인트에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사회에 강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근데 가끔씩 크리티컬하게 띵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못 오고 있을까? 사실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랑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짝사랑이 뭔지? 짝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딱 그 핫한 타이밍이에요.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무부에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다양한 우리 정부 지자체 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아직도 우리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특히나 비자 관련해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이 왔을 때도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 교육부에서 ODA 프로젝트로 이제 많은 학생들을 한국에 장학생으로 데려와 가지고 풀브라이트보다 좀 다르다. 약간 우리는 브레인 드레이니지를 안 한다.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런 인재들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는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proportionate 하면은 70%는 한국에 살 수 있게끔 하고 30%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ODA 사업에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다양성을 우리가 중요하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의 국제화를 하려면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양대학교를 미니 파키스탄이라고 불러요. 아까 정장님께서 세 번째로 파키스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졸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양대학교만 가면은 거기는 아예 그냥 파키스탄에 들어왔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학생회장을 했을 때 미니 파키스탄 가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장님이랑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이벤트에 참석하는 게 너무 영광이고, 한양대학교는 앞서 이쪽 방안에 이쪽 방향으로 벌써부터 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방 대학교에서도 이래 그 지자체 쪽에서도 우리 정부들이 정장님이랑 같이 이 대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대학들도 할 수 있게,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국제화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자 관련해서의 문제들입니다. 아직까지 비자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주권 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친구들이 외국에 갔을 때는 가장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하고 살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영주권 F5 비자라고 해요. 그거를 받으려면은 우리 GKS 학생들은 그런 조건이 없지만 일반 학생들은요, 한국 GNI의 2배를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법무부에서 일하신 분이랑 만났는데 20년 동안 법무부에서 일했는데 아직까지 8천만 원 못 번대요. 그럼 외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10년 동안 20년 살아서 어떻게 8천만 원을 벌겠어요? 이게 진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주권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살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거기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드 씨의 한국말은 제 한국말보다 훨씬 유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국제 관련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와 갖고 제 경험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왔나요? 화면 송출해서 안 올라오네.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이기정 총장님,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할 때 비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학들 간 경쟁적 과도한 등록금 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아마 여기에 특히 이제 지역 대학에서 국제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유튜브 보면 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등록금 문제는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대학은, 미안합니다, 우리 대학 예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등록금을 20%를 더 내고 있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더 받고 있고, 이번에도 5% 더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요. 즉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돌아가 갖고는 지역 대학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학 간의 경쟁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내에 국립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립대학은 또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할인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등록금이 적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사립대학 이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우리 흔히 말로 우리 자듯이 장님 제닭 잡아먹기란 뜻 아세요? 모르죠.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장님이 제닭 잡아먹는 꼴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계속 깎다 보면은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위원장을 만났던 국제화 인증제에서 장학금을 한국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대비 몇 % 이상 주면은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지만은 어쨌든 과도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제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뭐냐? 좀 약간 농담 같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위에 있는 대학들하고 신사협정 맺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신사협정 맺어가지고 우리 등록금 적당한 선에서 할인하자라고 신사협정 맺어야 되는데 맺더라도 또 이것이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 대학은 조금 더 깎아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농담 같이 말했지만은 저는 그 정답 중에 몇 가지는 오늘 윤명숙 교수님이 말한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대학은요.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Contract Department 프로그램을 만들면 계약학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제공을 하고 그 기업체로부터 혹은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장학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돈을요. 등록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글로컬 대학 10개 곧 발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사업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장학금 문제를 여러분들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 혹은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력을 양성할 테니 등록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제가 안으로 옛날에 제시했던 건데 여기 우리 윤 교수님은 전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지역 대학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유학생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유학생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모집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5,000명 중에서 전북대학교로 아마 대부분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000명 갈 거고 다른 군소대학 조금 가겠지만은 저는 그 학생들이 낸 총 등록금을 합을 몇 명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학생 숫자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규모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가 학생 수가 2만 명이고 그 다음에 B라는 대학이 학생 수가 10,000명이었다라고 치면은 등록금 수입을 외국인 등록금 수입도 2대1로 나누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지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 등록금 장학금으로 할인해 주는 것보다 각 대학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저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장학금 혹은 등록금 할인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혹시 남으면 제가 이야기하고 다른 분 질문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숙 교수님, 지역 정주 여건은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인프라인데 어려운 지방 재정 속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인프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지방 재정이 어려운 건 맞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 건 맞는데요. 그 산업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하실 수 있는 용의를 가진 지방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걸 어디 쓰냐면 총선이나 대선 때 굉장히 많이 이 팔러스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당신 지역구가 사라진다. 어떡할래?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재정 충당을 했고 이렇게 했다. 최근에 일본에서 미얀마에서 5만 명 일본 정주 여권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각 지역에 요구하는데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대학들에 배치를 해서 계약학과처럼 해서 월급도 주지만 그 교육비를 지자체
와 같이 연합해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정주 여건을 위해서 뭘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필요로 하는 산업체하고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벼랑 끝 전술로 지방 산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재정은 충원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루 아흐마드 수타만 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혹은 다른 국가와의 교육 협력, 인재 교류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재 유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It's about a brain drain. Okay, thank you very much.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s. Yes, so far as our collabo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is very positive. Actually, after the COVID-19, years by years, is getting stronger. Actually, this years I have several what we call organized come to visit us in the ministry to join the cooperation, and then so far is we focus on the what we call exchange students and teacher upskilling, reskillings. Also, what we are going to expand our collaboration is about internships, or internship in Japan is internship, yeah, but in Korea maybe like try to what we call study exchange for 1 semester or more, something like that. Thank you. 질문이 왔기 때문에 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인재 유출에 열을 올리기 전에 이로 인해 야기될 많은 문제들에 대해 먼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 국가 안보 등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 인재를 한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면 본국 입장에서는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국가 간 균형점은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까요? 인력 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고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경계를 없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경계, 전공 간의 경계를 없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적어도 30%는 전공 없이 무전공으로 뽑아야 될 겁니다. 이것은요.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은 우리 대학도 지금 사실은 한 10%를 무전공으로 뽑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0%로 이렇게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저항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과 간의 경계, 그 다음에 전공 간의 경계인데 저는 이제 국가 간의 경계도 없어져야 되고 대학과 기업 간의 경계도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학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에서 사피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훌륭한 더 훌륭하라고 얘기하기 어떤 기업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은 대학과 사회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는데 이 국제화는 나라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옛날에는 브레인 드레인 하는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또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글로벌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 지난 한 25년간 국제화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결과로 저는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특히 대학의 능력으로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진 자가 또 좀 덜 가진 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움직임이라 그러면은 혹시 우리한테 조금 이익이 더 생기는 거 있으면은 이건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우리 윤 교수님에 대해서, 또 윤 교수님 인기가 많으시네. 네. 외국인 유학생을 자국 생산 인구로 편입시키는 전략이 타당할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국가의 인재를 한국에 데려오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언젠가 지금 한국이 겪는 청년 인재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서로에게 전가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하는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의 경험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면, 캐나다나 미국에 유학을 가면 졸업을 하고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도 하고 영주권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많이 유학을 갔었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외국의 이민 국가의 트랙을 다 연구를 해보고 또 유사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을 경험을 해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는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고 다민족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저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파이를 나눠 먹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인풋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할 수밖에 없지 초이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 각각이 요구하는 인력의 수요가 정확하게 좀 산출이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산자부나 고용노동부나 모든 자료를 중소기업이나 다 뒤져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생산 가능 인구가 어디에 몇만, 예를 들어 저는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사회서비스 인력이 예를 들어 30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년에서 몇 년은 몇만, 몇 년에서 몇 년은 몇만, 이렇게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저게 순환하는 것이다. 서큘러, 순환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하고 우리 에루스다만 처장님한테 같이 공동 질문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총장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사이버 대학을 통한 기초 한국어 과정, 일부 기초 교양 과정을 한국 입국 전 제공하면 유학 비용과 학업 적응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학생의 일반 대학과 사이버 대학의 학점 인정 교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건 저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에루스다만 처장님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교육 현황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양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이라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한 2만 명 정도 등록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까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 대학은 한양대학교하고 사이버대학교하고 학점 교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점을 서로 교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화로 갔을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 중에서 학위 과정은 아직까지 중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외국에서 받는 온라인 학점을 아직까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학점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학점을 가지고 인정해가지고 학위를 줬을 때 중국에 그 학위 유학을 마치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학위를 다시 그걸 인정받을 때 해줄지 안 해줄지는 상당한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우리 대학 예를 들은 겁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으로서 사이버 대학을 들어 가지고 학점 받은 것은 우리 학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이버 대학만 가지고서 외국 유학생이 학위를 받는 것은 아마 그 대학에서 인정하지 하는데 굉장히 중국은 지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yeah, in Indonesia actually we have also what we call a open university. That's an online university, and then so far in our new curriculum today is we are transferred to digitize even from the curricula into the books, textbooks, and then also the teachers. From learning and studying is now become we try to digitize, and there are always teachers who effectively teach the student with the systems with our new system now, especially after the COVID-19, and our ministry is still young and also have what we call curiosity in system information, so we transform into digital things. Thank you. Thank you.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그 제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토플이나 이런 시험처럼 한국은 아카데믹 토픽이 없어요. 한국어? 전공 한국어? 이게 없고 비즈니스 한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교육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탑재해서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있는 뭐 한국어 문화원이라든가 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탑재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기존의 사이버 대학이나 사이버 교육이나 같이 연계해서 저는 한국어를 입학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표준화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한국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자드 씨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개 올라왔네요. 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드님, GK 장학생이 아닌 유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지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GKS 학생들이 먼저 그 학생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거의 7,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7,000명 이상이 있고 그 중에 한 500명 정도는 600명 정도는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 7,000명의 동문들의 거의 72개의 동문회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거의 한 64개 나라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문들을. 그 동문회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동문회랑 같이 활동하게 만든 이유가 이 친구들은 우리 한국을 항상 사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한국의 정문화랑 익숙해지면서 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장학금을 받았고 사람들이 세금을 냈지만 제가 그 세금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나도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한국의 교육적인 대학의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인 드레인을 조금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 저희 600명 정도 학생들이 한국에 동문들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 발전에 대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타일러, 독일의 그 다니엘, 브라질의 카를로스, 이런 그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다 저희 동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우리 GKS 학생들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항상 크고, 그래서 항상 교육부 갈 때마다 저도 같이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근데 이제 일반 학생들이 저희랑 항상 비교가 돼요. 일반 학생들이 이제 자비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항상 저희한테 말씀을 하는 게 장학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받을 때 포인트도 우리보다 많이 받고, 그리고 영주권 받을 때 또 쉽게 받고 GNI 2배 없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GNI 2배가 있어야 되고 학비도 우리가 많이 냈는데 이런 차이는 좀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의 지원으로 오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우리 교수님의 지원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데, 그 친구들 사이에 이제 있는, 제가 이제 이 이벤트를 위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주 저도 마음 아픈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실례지만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님들은 조금 딱딱하게 너무 하셔가지고 너무 그 주말에도 일을 시키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만큼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도착하고 나서는 그 장학금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5년, 6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교수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이런 학생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진짜로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은 테라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걱정이 컸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도 우리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반 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우리 또 자하드 씨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전공이 언어학입니다. 그런데 언어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하드의 한국말을 들으면 굉장히 조금 놀랄만한 게 많습니다. 예, 그냥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는 것을 여기 있는 어디언스들이 다 동의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와 가지고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하드님, 아까 이기정 총장과 윤명숙 교수님 발표에서 전공으로서 한국어 교육과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또 그 에루 아흐마드 수다만 처장님께서도 직업훈련 교육의 문제점으로 언어 장벽을 언급하셨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현재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가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애카데믹한 한국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토픽을 한국어 배우면서 이제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배우는 한국어가 토픽이지만 토픽 3급을 받아야 학부 입학이 되고,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는 그냥 일반 우리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어가 메인이 되고, 애카데믹한 한국어가 그렇게 이제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서 그 외국 학생들이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로 하는 수업이 많이 있는 과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하는 수업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1년, 2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는 한국어가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처음에 1, 2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카데믹한 그리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4년 동안 살고 제가 지금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런 이런 애드바이스를 하는데, 한국에 왔는데 파키스탄 친구들, 중국 친구들끼리 다니지 말자.
우린 조금 다양하게 한국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보자. 그래야 나의 한국말 수준도 올라가고 그 친구의 한국말 수준도 올라가고. 근데 계속 뭐 파키스탄 말만 하고 중국 말만 하고 다니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사회적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일반 베이직한 그 레벨도 잘 되지 않고 애캐데믹한 거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비즈니스 한 것도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저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어가 대학에 입학의 베이스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국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에 그 취업을 할 때도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한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바로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취업할 때 회사에 들어가서 한 달, 2달 동안 이런 언어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면은 사실 언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다양한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탤런트들도 우리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랑 짝사랑하고 있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저희 조카 22명이에요. 저보다 한국을 잘 압니다. 조카들이 저보다 한국을 잘 알고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친구들이, 우수한 친구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이건 더 이상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컨센서스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유치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건 더 이상 논의의 관점이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저는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한국에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불체율 가지고 엄청나게 신경 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불체자는 불법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불체자가 없으면요, 우리나라 정말 뿌리 산업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음식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불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 미국에 유학 갈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비자 받고 가고 뭐 이렇게 영주권 받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에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배웠습니다. 그것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정말로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각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인재 확보와 또 글로벌 인재 교류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기정 총장님과 연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